안녕하세요, 성적밤입니다. 오늘은 2025 연말 결산. 와, 2025년이 끝나갑니다. 한 주는 긴데 한 해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이래저래 얼렁뚱땅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연말 결산은 화려하게, 작년보다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올해는 약 150권 정도 읽었습니다. 저는 독서 노트도 안 쓰고 읽은 책 체크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는데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추 근사치로 약 150권 가량이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신간 비중이 높은 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올라딘 서점, 알라딘 장바구니를 위시리스트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1,400만원어치가 담겨있는데 여기서 야금야금 사서 읽는 게 원래 제 독서 패턴이었어요. 근데 한 2년 전 정도부터 이제 텍스트입이 유행하면서 출판사들의 책 마케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노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순간 다 읽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SNS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덜 그랬는데 올해가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도서 제공 이런 게 없으니까 어쩌다 서평단 한 번씩 당첨되는 거 아니면 다 생으로 제가 산 책들이거든요. 살짝 반성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신간이랑 소설 비중이 엄청 높은데 소설만 한 5권 뽑아버리면 논픽션은 5권밖에 못 넣잖아요. 저한테 논픽션은 밥 같은 거거든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픽션 때문에 논픽션 비중을 줄일 순 없다. 논픽션 10권, 픽션 10권으로 가자. 시작합니다. 논픽션 첫 번째 부문은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평소에는 많이 안 읽는데 올해는 뜻하지 않게 접한 몇 권이 다 괜찮았어서 골라봤습니다. 나스타샤 마르탱의 야수를 믿다입니다. 인류학자 에세이인데 그냥 인류학자가 아니라 시베리아 곰이랑 싸운 인류학자입니다. 이렇게 쓰니까 되게 자극적이네요. 정확히는 습격을 당한 거죠.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글을 썼겠죠. 곰한테 정면으로 습격을 당했는데 그 곰을 쫓아내고 살아남았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바로 이 엄청난 경험에서 나온 사유를 풀어놓은 책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베리아 곰의 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뭘 개센데? 이러고 읽기 시작했는데 곰과의 접촉으로 남은 상처로 인해 겪는 세계관의 혼동, 현실과 신화, 과거와 현재, 꿈과 실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다르는 깨달음의 순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곰이랑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없어야 하고 그런 특별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얻은 사유를 읽어볼 수 있다는 게 독서의 좋은 점이죠. 그리고 동시에 살아남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놀랍고 반짝반짝한 얘기였어서 느낌 좋은 에세이였어요. 김영하의 단 한 번의 삶입니다. 한강의 빛과 실이랑 둘 중에 하나만 넣고 싶어서 엄청 고민했는데 빛과 실에는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이랑 강연문이 실려 있어서 이건 명예의 전당이다. 감히 내 개인의 연말결산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싶어서 김영하 작가의 신간이 들어갔습니다. 이 책 나왔을 때 김영하 작가는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니까 사인회를 한다길래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사인회 당일날에 룰루랄라 서점으로 가서 줄 서기 직전에 책을 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진짜로 줄을 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카가 다친 것 같다고 어머니가 얼른 저보고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5초 고민하고 조카야 기다려 내가 간다 하고 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하필 서울에 우박이 엄청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택시 타고 허둥지둥 갔는데 다행히 조카가 다치는 게 처음이라 혈육도 당황하고 있고 그러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손톱을 잘못 잘라서 피가 조금 난 거였고 조카는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조카 보면서 힐링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후루룩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에피소드로 남은 책입니다. 이 에세이 내용이 나와 주변인들, 내 인생이 오롯이 나 혼자의 것만이 아닌 서로 화편을 묻혀가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수많은 평행 세계에 다른 가능성에 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 사인의 날 일어난 일이 제 삶의 한 곳에 이제 완전하게 자리 잡은 조카와의 에피소드가 된 거죠.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사인 못 받은 거는 당연히 1도 상관없고 아쉽지도 않고 오히려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된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단 하나의 삶을 읽으면서 나의 단 하나의 삶을 깁생하게 하는 그런 에세이였습니다.
다음은 단연코 올해 초에 화제작이었던 홍한별 번역가의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표지 아무리 봐도 조각모음인데 요즘은 조각모음 아는 사람 없겠죠? 컴퓨터 디스크 조각모음 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언어에 관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움베르토 에코 영향을 조금 많이 받은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언어에도 관심이 많고 번역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번역가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외 고전이랑 해외 논픽션들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 고마우신 분 중 한 분이 쓰신 번역에 대한 에세이인데 번역서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구구절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시작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맨 처음에 책 제목이 된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파트가 또 제 최애 소설인 모비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번역 불가능한 흰색이라는 말이 너무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빈약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비딕을 읽으면서 좋았다고 생각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언어화하신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건 번역의 어려움에 모비딕의 흰 고래를 빗댄 거지만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흰 고래는 모든 것을 표상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공허다. 멜빌은 이 흰 고래를 그리려고 연필선을 더해 흰 고래를 그리는 대신 흰 고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그렸다. 모비딕의 정보 과잉을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네요. 이거 저자의 오리지널 표현인 거겠죠? 역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은 표현력이 다르네요. 한강 작가의 그 흰에서 표현하는 흰색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공허의 흰색. 정말 좋았던 에세이예요. 에세이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읽은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이거는 내용 자체가 엄청 취향 저격이었다기보다는 에세이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세이 본래의 취지 그대로 작가의 삶의 태도를 재밌게 잘 읽은 그런 책인데 단순하게 저도 내년부터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제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는데 이게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대충 해보려고요. 다음은 인문학입니다. 작년에는 철학, 역사 뭐 이렇게 나눴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복합 장르를 많이 읽기도 했고 원래 본진이었던 역사 분야에서 좀 임팩트 있는 책을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초에 읽은 살만한 삶과 살만하지 않은 삶입니다. 이거 아예 그때 언박싱 때 읽어버려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제 독서의 길라잡이로 쭉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그대로 올해의 책이 되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랑 프레데리크 보름스 두 철학자의 대담인데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살만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최근의 세계적 이슈들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짧지만 밀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로 돌봄과 연대가 좀 본격적으로 주목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장 느린 정의입니다. 최근에 한국출판문화상 번역서 부문에 예심으로 올라간 책이래요. 항상 최신의 이슈를 다루는 사회과학서를 많이 내는 출판사인 5월의 봄 책입니다. 이것도 올해 초쯤에 읽은 책인데 후보로 올라갔다는 거 보고 납득했습니다. 저도 되게 잘 읽었거든요. 부제가 돌봄과 장애정의가 만드는 세계인데 장애정의라는 단어도 이걸로 처음 접했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주류 비장애인인 제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낯선 내용인데 두껍기까지 해서 읽는데 조금 걸렸어요. 특이한 게 각주나 미주가 아니라 각 장의 끝마다 주석이 붙어있어요. 주로 역주가 많은데 번역하신 분들도 책의 취지에 꼭 맞는 퀴어 페미니즘 장애학 연구자랑 페미니스트 활동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주석도 꼭 읽어보면 좋고요. 마지막에 있는 옹기니 해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단은 편견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평생 고수해오긴 했는데 주류 비장애인인 이상 제가 잘 모르는 삶에 대해 말을 얹기는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걸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신간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현암사 책이네요. 현암사가 약간 출판사 중에서는 제일 제 퍼컬이랑 맞아요. 올해 80주년이라고 서곡도에서 팔순잔치를 했던 게 인상적이었는데 여기도 인문교양부터 문학, 과학, 예술 그리고 또 현암사에서 유명한 거 있죠. 법전.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읽고 있는 출판사고 앞으로도 좋은 책 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은 연말 마지막에 슬라이딩해서 들어온 올해의 책입니다.
31명의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세상과 삶에 대해 얘기하는 책이라는데 원래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팟캐스트를 책으로 요약한 거래요. 책 원제가 What I Believe고 이게 팟캐스트 제목인가 봐요. 띄지만 봐도 스티븐 핑커, 이언 맥큐언, 리처드 와이즈먼, 짐 알칼릴리, 수전 블랙모어, 팀 민친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유명 지식인들이잖아요. 이들을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움과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대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읽는 기후위기나 그런 테마 입장에서는, 지구 입장에서는 인류 지금 너무 해악인데 저도 일단은 인류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이 도망칠 수도 없는 지구 위에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여러 문제 해결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요즘 또 인문학이 절실하다고 하잖아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작가, 과학자, 철학자, 언론인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AI 시대라고 하고 사고까지 외주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세상과 삶의 의미를 사유하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하나는 짧은 글이지만 스스로 사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야로 시야를 넓혀주는 괜찮은 묶음인 것 같아요. 논픽션 분야 마지막은 과학입니다. 작년에는 4권이나 뽑았는데 올해는 3권으로 줄였어요. 사실 뽑으려면 여기는 10권도 넘게 그냥 넣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첫 번째는 시간과 물에 대하여입니다. 지금까지 다 신간이었는데 이건 올해 출간된 책은 아니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인데 시적이고 아름답고 호소력이 짙은 글입니다.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았던 기후위기 책이 폭염살인이었잖아요. 솔직히 진짜 더 미룰 수 없긴 해요. 폭염살인에서 비상 진짜 우리 벼랑 끝임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걸 호소와 설득으로 가져가는 그런 방침입니다. 교양과학 책도 F가 있고 T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과학책이니까 거짓이 없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는 기본이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F냐 T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먹히는 거는 F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교양과학책 진짜 많이들 안 읽으니까 데이터랑 팩트로 후드려 패는 그런 방식은 조금 거칠게 느껴지죠.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와 역사, 문화의 기후위기, 특히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좀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도 시간과 물에 대하여잖아요. 저자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상부터 후손까지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상에 있는 물의 성질이 바뀌어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알고 대비할 수 있을지 그걸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아름다운 에세이처럼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폭염살인을 다 읽고 나서는 안 돼, 다 끝났어, 지금 당장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은 읽고 나서는 안 돼, 우리 지구 절대 지켜 이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는 이런 책의 목적은 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면 좋거든요. 당장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인류의 조별과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거부감이 덜 드는 유하고 호소력 있는 글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저 지금 봤는데 이 책도 노승영 번역가의 번역이네요. 과학 카테고리에서도 환경 쪽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 번역 좋아하거든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직시하기가 조금 두렵다. 그러면 이 책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역사입니다. 올해 읽은 과학책들 중에서 사실 구간들 넣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이잖아요. 이거 언박싱 영상에 올린 책인데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표지에 물리학자 킵손이 추천사를 쓴 걸 보고 샀습니다. 킵손 너무 유명하죠.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대중에게 유명한 거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 인터스텔라에 자문으로 들어가서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로 인터스텔라의 과학이라는 책도 나왔고요. 저는 영상 전공의 SF 오타쿠라서 그 책 한 30번쯤 읽었습니다. 그 후에 논란의 테넷이랑 오펜하이머에도 자문을 했습니다. 특히 오펜하이머는 이 양자역학의 역사에도 나오는 맨해튼 프로젝트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 관련이 깊죠. 이 책 서문은 또 앨런 라이트먼이 썼는데 이름이 낯이 근데 누구시지 했더니 SF 소설들 영상에서 소개한 아인슈타인의 꿈 저자가 앨런 라이트먼이었더라고요. 소설가 겸 물리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F랑 물리학 책은 읽다 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읽으면서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가 오펜하이머 보고,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랑 같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엔리코 페르미고, 이 엔리코 페르미는 페르미 역설을 제시했고, 페르미 역설의 해답 중 하나로 어둠의 숲가설이 나오고, 어둠의 숲가설 하면 삼체죠. 아니 제가 최근에 삼체 외전들을 다 읽어서 지금 뇌가 완전히 삼체예요.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 방금 저처럼 옆에 아무 자료가 없어도 SF 소재 스무고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유명하다 싶은 과학자 다 나와요. 아무래도 유명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가 많다 보니까 일단 양자역학의 시작점에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대중서는 이제 조금 나왔는데 이거는 과학사라서 조금 더 읽기 편하고 아예 독서 초보한테는 조금 양심상 권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역사 한번 훑고 간다는 느낌으로 추천드립니다. 논픽션 부문 마지막 책은 바다의 제왕입니다. 지금 이 오파비니아 시리즈를 다 갖고 싶다는 충동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원래 공룡 좋아하는 건 성인 되기 전에 졸업하잖아요. 왜 이게 저는 안 될까요? 스스로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고생물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그 중에 5억 년 동안 공룡보다 길게 사나운 바다에서 오징어나 문어 같은 현생 두 종류로 살아남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입니다. 외계인은 두 종류로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문어가 영리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일단 이 책 서문에서 저자가 사사건건 두 종류가 공룡보다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더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공룡 이름이랑 특징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딸딸 외우잖아요. 근데 왜 두 종류는 그게 안 되냐. 이 저자 말로는 공룡은 영어로 다이너소어인데 두 종류는 세팔로파드라서 다이너소어만큼 귀에 착착 감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납득은 갑니다. 직접 발음해봤는데 아무래도 다이너소어가 세팔로파드보다는 뭔가 발음하기도 무난한 것 같고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저자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공룡 책만큼 이 책이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끝납니다. 수미상관, 오타쿠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어딨겠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정서적으로 저자에게 많이 감화가 된 책이고, 근데 제 올해의 책이기는 한데 이거 진짜 그냥 두 종류에 대한 생물 얘기밖에 없는 책이거든요. 어렸을 때 공룡도감 외우는 그 레벨로 관심이 없으면 조금 읽기 힘든 그런 책이에요. 그치만 저는 너무 좋았다. 막 자연사 박물관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2025년에 읽은 논픽션 부문 10권이었습니다. 이제 2부 픽션 부문으로 갑니다. 픽션은 이해, 사유 다 필요 없죠. 저의 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 이름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상,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상입니다. 올해 초에 읽은 게오르기 고스포디노프의 타임쉘터입니다. 이건 영상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타임쉘터, 시간 대피소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로 지어지는데, 알츠하이머가 가장 최근 기억부터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중에 가장 오래 기억하는 시간대를 환자들에게 물리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당연히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처음에는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 세계, 그냥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까지 퍼져나갑니다. 다들 내가 그리웠던 시절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설정한 그 시대로 돌아가요. 수동으로. 진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재현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만약에 그 과거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면, 근데 이미 그 과거를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지. 특히 작가가 불가리아 사람이에요. 배경도 불가리아고, 불가리아가 발칸반도에 있거든요. 세계사 배울 때 발칸반도의 별명 배우잖아요. 유럽의 화약고. 그래서 유럽 근현대사를 광범위하게 좀 아우르면서 과거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드니 빌레브가 영화화해주세요 상입니다. SF 소설 12권 소개하는 영상에 나왔던 세코이아 나가마스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높이 닿을까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거 한 권 살아남았네요. 12권 다 좋았는데 제 취향 소설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오고 해서 정말 아쉽지만 이것만 데려왔습니다. 가상의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그린 소설인데 약간 판타지스러운 부분도 있고 겨울 공기처럼 차갑지만 선명한 이야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 느슨한 연대로 희망을 비추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 드니 빌레브가 영화화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게 재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뭔가 스펙터클한 그런 것도 좋은데 이건 조금 잔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좀 긴 연출을 할 수 있는 감독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SF 영화 만드는 감독 중에서 그런 걸로 부탁할 만한 유명한 감독이 드니 빌레브 정도이지 않나. 일단 제 최애인 컨택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설도 너무 좋았는데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이렇게 상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명상상입니다. 서면사하비의 궤도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승무원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면서 24시간 동안 어디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이 고요함,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잔잔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일하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시점으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지구에게는 인류가 어떤 존재일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느낌상 반은 논픽션으로 읽었는데 사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명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약간 힐링되는 기분이어서 최고의 명상상으로 뽑았습니다. 네 번째부터 과몰입 들어갑니다. 너희들 스즈미야 하루이를 잊은 거냐 상입니다. 엘러스테어 레이놀즈의 대전환입니다.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이라는 작품 아세요? 예전에 라이트 노벨로 나오던 작품이고 서브컬처와 일본 미소녀 애니메이션계에 커다란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작품인데 이것도 SF거든요. 여기 에피소드 중에 타임 패러독스가 소재로 들어간 스즈미야 하루이의 소실이랑 타임루프물인 엔들리스 에이트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이의 소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가 너희들 스즈미야 하루이를 잊은 거냐 입니다. 주인공이 투탑 체제인데 남자 주인공인 쿄니, 여자 주인공인 스즈미야 하루이가 실종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엔들리스 에이트인데 근데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대전환을 읽으면서 이 두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상 이름을 이걸로 해봤습니다. 루프물은 루프물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 나 타임루프 좋아했지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대전환도 참 괜찮은 루프물이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요 상입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 짤방에서 따온 상인데 옛날 변신 미소녀 애니메이션 중에 세일러문 말고 웨딩피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보통 커플이 솔로를 불쌍히 여길 때 쓰는 짤인데 이 상의 주인공은 연애소설은 아니에요. 김초엽 작가의 양면의 조개껍데기입니다. 고대에 맞지 않던 신작 소설집이고 저는 SF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원동력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연대의 이야기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빛나는 조각들이 사랑이 아니라면 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책도 어김없이 저를 사랑무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들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단편은 수보다니의 여름휴가. 밀리의 서재 단독 공개로 나왔던 건데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또 소금물 주파수, 이거 진짜 혼자 깁생하다가 여러 번 울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앤솔러지 책에도 들어갔던 비구름을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은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상입니다. 항상 SF 얘기만 하는데 제 10대와 20대에는 추리 미스터리 소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고 재밌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서 바로 이영도 작가 신작 어스탐경의 임사전환입니다. 작가 어스탐 로우가 누군가한테 습격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채로 자신을 죽인 범인에 대한 소설을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다는 걸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임사전환이라고 하면 낯선데 다잉 메시지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죠. 다잉 메시지를 몇 년을 써요. 근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연재 종료가 임박했대요. 과연 누가 어스탐경을 죽였는지 스스로 밝히는 그날의 진상이란 두둥 이런 내용입니다. 어스탐경이라고 했잖아요. 현대가 아니라 판타지 세계관이고 그래서 판타지 미스터리입니다. 이영도 작가의 촌철살인적인 위트는 그대로 세계관 설정도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중간에 메타픽션 요소도 있어서 신선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는 부분 많았는데 미스터리라 뭐 스포일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팬으로서는 필력도 여전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읽는 이영도표 장편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부터는 조금 약간 저만의 픽, 개인의 취향 느낌으로 가볼게요. 다음 상은 취향 존중해주세요 상입니다. 스타니스와프 램의 로봇 동화입니다. 아니 스타니스와프 램도 되게 유명한 작가긴 한데 로봇 동화를 최애로 꼽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일단 솔라리스잖아요.
솔라리스도 좋아하는데 올해 이 로봇 동화를 미루다가 도서관에서 읽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버렸거든요. 진짜 너무 제 취향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좋은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로봇 동화는 스타니스와 램이 아내에게 헌정한 작품이래요. 과학적인 소재를 사용한 동화, 신화, 판타지 그런 느낌인데 제 어휘력이 심하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너 이게 정말 좋았구나 하고 따뜻한 눈으로 이해해 주십사 이런 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엄청난 상상력과 인간에 대한 성찰로 가득한 책인데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8번째 상은 내가 좋아하는 버석버석함 상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크로스노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입니다. 이거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 세계관 파티에 제가 빠지면 너무 서운할 것 같고 이게 하반기에 우울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책 읽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아주 만족하는 바람에 그냥 넣었습니다.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해체된 집단 농장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내려온 한 줄기 희망에 희로애락을 폭발시키면서 일어나는 절망의 묵시록이에요. 탄탄한 구성과 문장을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서술도 좋았고 근데 피곤해지는 게 문제예요. 독서가 취미인데 취미가 힐링이 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까 잘 읽었고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다시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요. 7시간 넘으니까 자체 인터미션 포함하면서 하루 종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9번째 상은 침잠하는 사유의 상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유레카입니다. 이게 저는 픽션 같지가 않은데 일단 장르가 산문시이기는 합니다. 이 책의 존재를 다른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암흑물질에 대한 과학책을 읽다가 거기에 유레카 내용이 계속 나와서 찾아봤더니 국내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제 책장에서 요즘 자주 뵙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승영 번역가의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게 산문시인데 왜 과학책에서 언급이 됐냐면 에드거 앨런 포가 우주에 대해 사유한 책이래요. 뒷표지에 빅뱅 우주론, 올베르스 역설의 해답, 다중우주론 등등 현대과학의 9가지 발견을 시적 직관으로 예견한 진리의 책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읽을 때 문체도 그렇고 너무 난해해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읽기가 어려워요. 맨 뒤에 역자우기에서 문해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인내심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책을 생짜로 읽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 그랬다면 에드거 앨런 포의 이 걸작이 지금까지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을 리 없을 테니까 라고 노승영 번역가가 말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였구나. 다행이다 싶었어요. 과학이랑 에드거 앨런 포랑 철학을 다 좋아하면 한 번쯤은 읽어보실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일단 이거는 제 연말결산이니까 저는 당연히 좋았어요. 읽기는 힘들었지만 제 취향의 원류인 에드거 앨런 포의 상상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상은 소설이 아니라 희곡입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희곡 쿼터제를 셀프로 실시하고 있어서 일정량은 꼭 희곡을 읽어야 되거든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그래서 올해 읽은 희곡 중에 괜찮았던 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불꽃 효자상, 중국 희곡인 몽령구모 권선희문입니다. 정지진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고 올해 초에 서평단으로 받은 책인데 산 권만 받았거든요. 학원도 궁금해서 따로 사서 다 읽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철학을 집대성한 동아시아 최고의 고전 희곡이래요. 완전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인 몽련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인데 이 책이 단테의 신곡에 비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양과 서양이니까 제가 읽어본 느낌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한데 이 책 특징이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대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뮤지컬 같은 구성을 띠고 있고 이게 폰트로 다 다르게 표시돼서 처음에는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유교, 불교, 도교 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동아시아니까 엄청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좀 통하는 면이 있고 공감할 만한 삶의 지혜나 교훈 같은 것도 다이렉트로 알려주고 여러모로 신곡보다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유니크한 희곡을 읽어보고 싶다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정지진이라는 사람 셰익스피어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서양 고전 희곡은 셰익스피어도 있고 많이 접해봤잖아요. 근데 동양 고전 희곡 좀 낯설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장르 개척으로 리프레시가 된 책이었습니다. 와, 길었다. 총 20권. 많네요. 10권은 적은 것 같고 20권은 많고.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20권이 분량이 길긴 길더라고요. 편집도 오래 걸리고. 좋아하는 책 얘기하라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걸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2025년 올해 책 많이 읽으셨나요? 많이 읽으신 분은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읽지 못했어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26년에 새해 첫 책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